슬픔을 정복하려면 슬픔을 속이는 것보다 정복하는 것이 더 나은 일입니다.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상실을 경험한다. 어떤 이들은 그 상실에 고통받고 또 어떤 이들은 최선을 다해 그 슬픔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렇지만 이건 모두 잘못된 방식이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정형화된 고정관념이라 여겼다. 그들은 감정으로부터 달아나려 하지 말고 직면하라고 가르쳤으며 그 감정을 잘 처리하라고 했다. 슬픔과 같은 강력한 감정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상실의 고통에서 잠깐 벗어나는 것일 뿐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세네카는 슬픔을 자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태도라고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쾌락으로 속이고 분주함으로 덮어둔 슬픔은 다시 일어납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 감정 속에서 불쾌감을 제거하고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라. 하지만 고통은 오롯이 받아들여라. 그리고 고통이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라. 그것이 스토아 철학이 말한 슬픔을 정복하는 방법이다. 자책하지 말라. 철학은 단지 검소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지 속죄하는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네. 함부로 살지 않으면서 검소하게 사는 것은 가능하다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자기 비판으로 가득 차 있다. 다른 스토아 철학자들의 저작물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거기까지였다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자책이 없었다. 속죄를 바라지도 않았다. 자기 혐오도 없었다.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한 적도 없었고 중세시대 수도사처럼 자신의 실수를 단죄하기 위해 단식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자기 비판은 건설적이었다. 과도하게 자신을 압박하는 것과 자신에게 벌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모든 것은 자책이다. 자책은 어떤 향상도 개선도 가져오지 않는다. 자신에게 가혹하게 굴 필요는 없다. 불가능하지 않을 만큼 높은 도덕적 가치의 기준을 유지하라. 그리고 행여 실수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라. 철학의 힘.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철학을 하는 사람은 위대한 영혼을 갖게 되네. 그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넘어서기 어렵지. 당신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위대한 사람임을 더 잘 알게 된다네. 세네카가 말한 자기 치료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마도 자연적 본성에 의거해 자신만의 독특한 인격적 특질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의 인격에는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이 함께 존재한다. 특히 부정적 특성은 삶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것이 심해지면 우리는 병원을 찾아 상담하고 약까지 먹어야 한다. 철학은 가장 오랫동안 인간의 부정적 특성을 치료하는 역할을 했으며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정신질환, 신경증 등의 영향력을 경감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함양하는 역할도 했다. 게다가 철학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게 한다. 풍요로움을 갈망하는가? 확신으로 가득 찬 위대한 영혼, 난공불락의 강인한 정신력을 소유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철학을 하라. 진정한 즐거움. 나를 믿게. 진실한 즐거움은 엄격한 것이야. 자네 생각은 어떤가? 매력적이고 가벼운 말로 죽음을 묵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기꺼이 가난의 문을 열어 젖혀 그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온갖 삶의 쾌락을 억제하거나 또는 고통을 인내하는 가운데 명상에 잠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실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자일세. 이와 같은 즐거움을 자네가 얻을 수 있기를 바라네. 그와 같은 즐거움은 한번 찾으면 결코 고갈되는 법이 없으니. 우리는 즐거움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한다. 나는 요새 사는 게 즐거워. 참 즐거운 행사야. 하지만 이런 말로 참된 즐거움을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가 즐겁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쾌활함 혹은 발랄함의 의미에 더 가깝다. 이는 모두 표면적인 즐거움일 뿐이다. 반면 세네카가 말하는 즐거움은 존재의 깊은 상태를 뜻한다. 이는 내면에서 느껴지는 것이며 웃음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우리 삶을 완전히 충족에 이르게 하고 삶의 모든 국면과 용감하게 마주하며 온갖 종류의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하고 타인에게 영감과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이 아닐까? 스토아가 추구하는 즐거움이 바로 이것이다. 자연에서 부여받은 본연의 목적과 탁월함, 그리고 의무로부터 오는 즐거움. 세네카의 말처럼 그것은 아주 엄격한 것으로 웃음과 명랑한 목소리 너머에 존재한다. 유리는 이미 깨졌다. 불운이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우리에게 떨어지는 법입니다. 막루에서 항상 지켜보는 자만이 쉽게 인내할 수 있지요. 아름다운 유리컵을 가진 신승이 있다. 그는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컵은 이미 깨졌다. 그는 컵을 아끼고 즐겨 사용했으며 방문객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일에도 스스럼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컵이 깨졌다. 선승은 이렇게 말했다. 당연한 일이지. 에피테토스와 램프에 관한 이야기도 이와 비슷하다. 에피테토스에게는 아주 값비싼 램프가 있었다. 그런데 평소에 문단속을 잘 하지 않았던 그는 어느 날 그 램프를 도난당하고 만다. 에피테토스는 미련 없이 싼 것으로 교체했다. 다시 도둑맞아도 될 만큼 아주 싼 램프였다. 파괴, 손상, 분실에 따라오는 감정은 불쾌한 것이다. 하지만 겨울철에 눈이 왔다고 혹은 장마철에 비가 왔다고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는 사람은 없다.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겠는가? 가능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찌 상실감이 있을 수 있겠는가? 탓하지 말라. 신을 비난하지 말게. 다른 사람도 운명도 탓하지 말게. 자네의 욕망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자네의 합리적 선택 안에 놓여 있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게. 분노도, 억울함도, 질투도, 후회의 감정도 더 이상 갖지 말게.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의 인종 분리 정책에 저항한 대가로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대소변을 받은 작은 양동이 하나와 딱딱한 침대만이 그가 감옥에서 소유할 수 있는 전부였고 1년에 단 한 번 이뤄지는 30분간의 면회가 유일하게 허락된 바깥 공기였다. 이 잔인한 처분은 만델라를 고립시켜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비인간적 대우에도 감옥 안팎에서는 그는 존엄의 상징이 되어갔다. 그는 창조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지를 이루어 나갔다. 동료 양심수 가운데 하나였던 네빌 알렉산더는 전선이라는 책에서 그를 이렇게 묘사했다. 만델라는 항상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에게 뛰어 라고 말하면 걸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빨리 걸어 라고 하면 그는 더 천천히 걸었다. 만델라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섀도복싱으로 몸을 단련했으며 그것조차 여의치 않으며
상상 속에서라도 훈련을 했다. 그는 다른 양심수를 격려하기 위해 늘 머리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녔고 자기 확신에 찬 표정을 잃지 않았다. 자기 확신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디에 있든 자신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곧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다. 지금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불행이 닥쳤을 때 어떻게 추방당했다는 사실이 자신을 함양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만 배움을 중단한다면 어떻게 덕목을 수련할 수 있는가? 인생의 마지막 무렵,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휠체어에 앉아 남은 생애를 보냈다. 격정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좋았어. 이 방식으로도 일을 할 수 있겠어. 루스벨트처럼 갑작스러운 운명의 개입으로 불구가 되는 일은 드물지만 이와 비슷하게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불행한 처지에 대해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인가? 무소니우스 프루스는 3번이나 추방을 당했다. 2번은 네로 황제로부터, 1번은 베스파시우누스 황제로부터. 하지만 조국과 인생으로부터 그를 추방하고자 했던 권력자들조차 배움에 대한 루푸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추방을 당할 때마다 그 또한 루스벨트와 비슷한 말을 했다. 좋군. 공부만 할 수 있다니. 실제로 그는 망명자들 사이에서 철학을 탐구하고 가르쳤다. 그 중에는 에피테토스라는 이름의 제자도 있었다. 그는 그렇게 스토아 철학을 세상에 알리는데 공헌했다. 어디든 좋은 삶이 있다. 그와 같은 순간이라면 자네는 여행하는 것이 아니네. 단지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있는 것일 뿐. 그럼에도 찾고자 한다면 곳곳에서 찾을 수 있네. 광장보다 더 혼잡한 장소가 어디 있는가. 그래도 필요하다면 그곳에서도 우리는 평화와 함께 지낼 수 있네. 한 작가가 성공을 거두자 부유한 친구들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남프랑스에 있는 우리 집에 들려주겠나? 스위스에 있는 우리 집은 글쓰기에 완벽한 장소가 될 걸세. 작가는 화려한 자택과 넓은 영지를 거닐면 영감과 창의성이 더 차오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은 항상 잡념을 불러일으키고 글쓰기를 방해하는 것들로 가득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진지하게 전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작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관계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휴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기만일 뿐이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라도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당신이 지금 있는 이곳이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곳에 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